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김민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 드렸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바로 이 책,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읽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양사를 다룸에 있어서 이 로마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역사의 중요한 한 축이기도 하고요. 그 로마의 이야기를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가 그러면 이 시오노 나나미 나온 지 벌써 한 20년 훌쩍 넘은 네.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시오노 나나미 책이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자세하게 로마사를 다뤄냈다라는 거, 일단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저는 처음 읽어보는데 이거를. 아, 그래요? 네. 근데 좀 놀란 게 생각보다 있을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15권짜리 책이라서 한 권 가지고 저희가 뭐 영상 5개, 6개 만들 수는 없고 한 권을 영상 하나로 만들 때 너무 길면은 자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을 해서 좀 이 책 전체를 자세하게 설명한다기보다는 이 중에서 좀 인상적인 내용,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서 좀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제 1권, 로마 이야기 1권이 이제 부제가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 서양 격언 가운데 하나죠. 유명한 격언이죠. 네. 어떤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차근차근 그 이전의 작업들이 차곡차곡 쌓여와서 어떤 것들이 됐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시오노 나나미가 다루는 건 로마라는 도시가 건설되었던 처음 그때부터 공화정으로 이행해서 한 초반부 정도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기원전 753년에서 270년까지 한 500년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753년, 이게 이제 기록에 남아있는 로마의 첫 번째 왕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설한 해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잠깐 여기에서 저희 또 구름책방의 대표 콘텐츠 중 하나가 이 연대기, 성경 연대기 관련된 얘기인데, 그럼 이 기원전 BC 75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이제 찾아보니까 북부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죽었던 해가 기원전 753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스가랴가 왕위에 올랐는데 6개월 만에 반란이 일어나서 죽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예후 왕조가 끝장난 그 해가 753년, 752년이 넘어가는 이 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후 왕조가 넘어가고 나서 베가와 그 므나헴이 북부왕국을 반으로 쪼개서 서로 이렇게 활거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딱 이 시대였더라고요, 보니까. 또 남부왕국 쪽에서는 우시아라고도 불리는 아사랴 왕이 그 말기, 후반부 그 시기와 이제 겹쳐지는 시기에 로마에서는 나라를 세우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책 보니까 처음에는 로마가 왕정으로 시작됐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이 좀 재밌더라고요. 43쪽에 보니까 이 로물루스가 이끄는 이 집단의 정체가 뭘까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상상을 하더라고요. 로물루스와 그의 부하들이 폭력까지 동원하여 다른 민족으로부터 여자를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남자들의 집단이었다면 그들의 정체에도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로물루스와 그의 부하들은 각자의 부족에서 밀려난 자들이 아니었을까 말하는 이런 재밌는 상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초반부에 이제 전설 가운데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처음에 이제 세워지고 나서 그 인근 부족, 사비족의 여자들을 축제 때 이렇게 강제로 납치해 와서 납치혼이죠. 싸우다가 결국에는 화해를 하고 뭐 요런 전설이 있는데, 유명한 전설이죠. 왜 뭐 그것 때문에 오늘날 뭐 여자가 서양에서 결혼식 한 다음에 남자가 여자를 안고서 이렇게 집 문지방을 넘어가는 유래도 거기서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원래 전설에 따르면 로물루스는 그리스 뭡니까 트로이 전쟁 쪽에 트로이 쪽에 그 영웅의 아이네스 후손이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와 연결시키는 전설을 갖고 있지만 시오노 나나미는 실제로는 아마 다른 부족에서 이제 모종의 이유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밀려 나온 어떤 집단이 로마 근처에 와서 세운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예, 추정이었어요. 후기 7명의 왕들이 각자 나름의 일들을 다 했어요. 네. 이게 초반부에 괜찮은 왕들이 이어졌던 것도 이 로마라는 도시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겠죠. 맞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되게 암곤이 뭐 한두 명 기계 껴 있었다면 로마가 그 이후 이렇게 역사가 발전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초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이렇게 잘 되려면은.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1대 왕 로물루스. 로물루스의 가장 큰 업적은 역시 뭘까요? 로물루스의 업적은 여기서 보면은 민에서 투표로 왕으로 선출됐다는 거, 그 다음에 원로원을 창설했다는 거. 원로원이라는 제도가 중요한 제도죠. 네. 그 다음에 이후 로마 군대 약간 기본 단위가 되는 백인대. 백인대를 창설했다는 거. 그리고 그 여인들을 납치했다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초기에 자리를 잡고 국가의 예. 기틀을 잡았던 왕이 1대 왕이었던 로물루스, 2대 왕이었던 누마라는 누마. 왕이 있어요. 누마는 야누스 신전을 건설했다. 이게 이제 어떤 뭐 종교적인 틀을 갖췄다는 것. 농축업을 진흥시켰습니다. 달력을 개혁했다라는 것. 뭔가 좀 이제 내치를 좀 잡았던 왕인 2대 왕. 예. 순서가 이제 그렇게 갑니다. 자, 여기 넘어가기 전에 한 구절 우리 슈노 나나미 조금 또 우리 나나미 여사가 가끔씩 이상한 소리들 한 번씩 하는데 58쪽에 보면 그 얘기 나온단 말이죠. 일신교와 다신교의 차이는 단순히 믿는 신의 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남의 신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도 차이가 있다. 남의 신도 인정한다는 것은 곧 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면서 뭐 누마의 시대로부터 2700년인데 아직도 우리 일신교적인 속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다신교는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우리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종교인데, 일신교는 나만 진짜고 넌 가짜니까 너 죽어 하는 폭력적인 종교다 라고 지금 까고 싶은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부분의 시대 동안 다신교를 섬겨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전쟁이 없었느냐? 많았죠? 훨씬 많았어요. 뭐 없긴 뭘 없어. 그러니까 가끔씩 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독교를 까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들 하나씩 집어 넣긴 하는데, 많이 큰 무리수가 있죠. 이건 무리수입니다. 이거 무리수입니다. 3대 왕이 툴루스. 툴루스 호틀리우스. 네. 이 왕은 뭘 잘했죠? 이 사람은 특이하게 자기 고향을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시노나람이 이야기하면은 로마라는 처음에 세웠던 그 민족 자체가 이 알바론가의 분가 정도 됐을 거다. 분가가 본가를 친 셈이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도 하고, 지금 방금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이 왕들이 아들로 넘어가는 세습 왕이 아닙니다. 선출되는 왕들이에요. 예. 3대 때 와서는 드디어 이제 본가를 정복하고 힘이 좀 더 세졌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번째 왕은 앙쿠스 마르키우스. 네. 이 책에는 마르티우스라고 나오는데 오타 같아 보입니다. 이 찾아보면 마르키우스라고 나옵니다. 네. 이 사람은 이 다리를 놨다라는 것. 로마의 그 흐르는 티베레 강에 네. 다리를 놔서 이제 동쪽과 서쪽을 잇는. 그리고 오스티아라는 곳을 정복했는데 여기가 염전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죠. 로마에서 서쪽으로, 로마 그 이탈리아 반도 서쪽에 이제 쭉 가면은 나오는 그 항구가 오스티아라는 곳이고, 여기를 정복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이야기한 것처럼 염전, 소금을 얻을 수 있는 것. 이 소금은 대단히 고대로부터 중요한 자원이었잖아요. 소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이 소금을 거의 화폐처럼 사용할 정도로. 사실 샐러리라는 게 라틴어 소금에서 온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급료를 준다는 게, 샐러리 급료라는 말이 라틴어로 소금이라는 말에서 왔을 정도로 소금이 되게 중요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왕은 이제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라는 네. 왕인데, 시오노 나나미가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이 사람은 왕으로 선출되기 위해서 최초로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운동을 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타르퀴니우스는 에트루리아 출신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로마가 처음 세워질 때 어떤 단일 민족 이렇게 세워진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 왜냐면 인구가 이 당시엔 힘이었으니까. 네. 인구 유입이 많이 있었고, 좀 이따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 당시 로마가 처음 세워질 때 북쪽은 이탈리아 반도 북쪽은 에트루리아, 남쪽은 그리스 세력이 이제 꽉 잡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중간에 있던 조그만 이 로마가 외부에서 사람들을 계속 영입하면서 성장해 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아닌가. 심지어 그
외부인 출신을 왕으로까지 선출했을 정도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째 왕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이 사람은 이제 좀 중요한 부분, 제가 생각해서 되게 중요한 걸 하나 해요. 네. 뭐냐면은 군제 개혁을 했다는 것인데 재산을 기준으로 시민들을 이제 나눕니다. 이 어떤 시민은 무장을 할 수 있다. 이 시민은 그렇지 못하겠다. 이렇게 두 분류로 이제 시민들을 나누는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의 병력들이 한층 더 이제 탄탄해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건 이제 행정이 좀 강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이게 예. 사람의 재산까지 조사했다라는 거니까. 네. 행정이 거기까지 그 개인 재산까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세르비우스 성벽 건설을 하지 않았나요? 이 사람이? 예, 맞습니다. 세르비우스 성벽이라는 거를 네. 건설을 합니다. 로마의 그 7언덕을 둘러싸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방어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이게 이제 나중에 카이사르 때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때까지 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중요한 성이었죠. 이제 마지막 왕 이름은 타르키니우스인데 이 사람은 별명으로 더 유명합니다. 네. 오만한 왕 타르키니우스. 이전 왕들은 원로원이나 민회와의 어떤 그 협치를 했다면은 이 사람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좀 복불장군 스타일일 때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되게 그 이제 막장이었던 게 타르키니우스가 결정적으로 이제 물러나게 된 사건이 아들이 귀족의 아내를 여인을 이제 겁탈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왕이 제대로 된 어떤 처벌이라든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로마 귀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왕을 추방해 내버리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좀 이 해석에 대해서 우리 또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이 3명 연속으로 에트루리아 계열 왕들이 이제 세워지면서, 이 로마는 원래 이제 라틴 계열의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데 아무리 이민족을 받았지만 얘네들 너무 오래 해먹는데 라는 불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좀 에트루리아에 밀렸던 이쪽에서 반발을 좀 강하게 했던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도 되고, 사실 사건은 자기가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자기 애가, 심지어 자기는 일이 있어서 전쟁인가요? 뭐하러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본국의 수도에서 그러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자식 관리 못했다는 게 죄라면 죄죠. 그치, 뭐, 그쵸. 자식 관리 못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못된 경우도 있긴 하니까 뭐 중요한 문제긴 한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마지막 왕이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때 이제 브루투스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못 살겠다, 이 왕들 갈아엎어보자 하고서 자신의 어떤 정적에 대한 불만을 정체에 대한 불만으로 바꾸면서 크게 들고 일어나게 만들었던 인물, 이 브루투스. 브루투스가 그런 인물. 그래서 공화정의 창시자, 공화정의 아버지라고 불리했던 인물이 바로 이 브루투스입니다. 이 브루투스는 혹시나 익숙하신 분들 계실 텐데 나중에 카이사를 암살한 브루투스가 네. 이 브루투스의 후손입니다. 브루투스라고 하는 이 인물의 주도로 해서 이 왕을 추방해내고 로마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화정의 단계로 이행하게 되는데, 잠깐 이제 공화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왕정은 쉽습니다. 네. 왕이 결정하고서 실행해 하면 되는 나라가 정체가 왕정입니다. 민주정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정하면 되는 게 민주정입니다. 자,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공화제의 특징은 뭡니까? 정말 이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게 로마 공화정도 있고 중세시대 때 베네치아 공화국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뭐 대한민국의 정식 명칭도 민주공화정이죠. 네.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혼동이 돼요. 그래서 네. 이름이 다 공화국, 공화정, 공화제 뭐 이런데 공화가 들어가니까 다 같은가 싶은데 성격이 좀 다들 달라요. 근데 우리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서 그럼 로마의 공화정은 뭐였나? 거기에 좀 추정 맞춰보죠. 로마 공화정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왕정, 귀족정, 그다음에 민주정의 요소들이 다 뭉뚱그려져 있는 혼합정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왕의 요소가 뭐냐? 나중 집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리고 귀족정은 이제 원로원, 그다음에 민주정은 이제 민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개 요소들이 서로 견제를 하거나 서로 협력을 하는 위에서 세워진, 작동하고 돌아가는 게 로마 공화정입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하죠. 그렇죠. 이게 되게 고도의 균형과 견제로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언제 만들었냐면 기원전, 그러니까 BC 509년에 공화정이 수립됐다니까.
엄청나게 옛날에 이 대단히 복잡한 고도의 정치 제도를 실행할 만큼 어느 정도 좀 사회가 성숙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 당시에 BC 509년이면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었냐면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다 끌려가고 1차 포로 복귀한 게 기원전 BC 537년이란 말이죠. 네. 1차 포로들 복귀해서 뭐 성벽을 세우느니 성전을 재건하느니 뭐 그러고 투닥거리고 있을 때 로마에서는 이미 이제 왕정을 끝내고 공화정으로 이제 접어드는 그런 시기. 자, 그렇게 이제 공화정으로 접어든 로마 아름답게 발전했습니다라고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나는 시오나나미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왕정 시대의 로마와 관계를 맺었던 나라들은 자기들이 로마의 왕과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왕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관계가 흔들리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쪽에 이제 왕이 사라지고 이상한 거 한데 야, 그거 싸워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평민들과 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외부랑 계속 싸워야 되는데 그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이거 양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건 초반에 이렇게 세워진 나라로서는 상당히 큰 위기였던 겁니다. 이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있었어요. 이런 식의 대립은. 근데 로마는 이걸 해결해 나갔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초반부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 로마에서 평민과 귀족의 갈등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리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경제적인 문제인데 뭐냐면은 이제 평민들이 귀족한테 이제 빚을 지게 되는데 이 사람은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네,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 지르면 사람 자꾸 끌려가니까 그럼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 귀족의 노예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채무노예라고 불리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자기네들은 이제 목숨 걸고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데, 근데 그거로 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노예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니까는 이제 이 군인들, 시민들이 이제 단체로 뿔이 나서 이 귀족들한테 대항하는 이 두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네, 귀족과 평민들이 싸우면 당연히 귀족들이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평민들이 뭐냐면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나왔지만 얘네들이 다 군인들이란 말이야. 병사들이에요. 이 평민들이 우리 안 싸우려고 해서 병역 파업해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죠. 네. 왜냐면 숫자가 이쪽이 훨씬 많은데 네, 그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니까 어떻게든 이걸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과정 중 하나로 뭐 그리스 시차를 보내기도 합니다. 원로원 의원 3명인가요? 그래서 그리스로 보내가지고 시차를 다녀오기도 하고, 그래서 가져와서 만든 게 그 유명한 12표법이라고 불리는 로마가 이 법의 민족이다라고 막 운운할 때 이제 많이들 꺼내는 12표법. 물론 내용은 별게 없었다고 알려져 있는 네. 12표법이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핵심적인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367년에 만들어졌던 리키니우스법이죠. 정말 중요한 법입니다. 살짝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법이 나오게 된 맥락을 얘기하면은 집정관이라는 제도는 귀족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평민들은 집정관을 지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불만을 갖게 된 거죠. 이 법은 뭐냐? 집정관은 이제 2명을 뽑는데 무조건 그 중에 1명은 평민으로 뽑는다라는 이제 내용의 법이 리키니우스 법입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해준 리키니우스법에 대한 설명이랑 시오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쓴 설명이랑 달라요. 시오나나미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집정관이든 고위공직에 귀족과 평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개방한다. 이게 평민을 완전히 끌어안아서 최저한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대단한 결단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근데 아무튼 이 법이 중요한 건 뭐냐면 평민들이 최고 지도자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법. 이제 후속 법률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최고 고위직들, 고위 정무관을 역임하고 나면 원로원 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근데 이것도 살짝 어폐가 있는 게 원로원 의원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로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서 바로 원로원 의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결혼이 생겨야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결혼이 생기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물론 전쟁이 잦은 시대고 원로원 의원들도 전쟁의 지휘관으로 나가서 자꾸 죽고 하니까 이제 물갈이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뭐 나중에 호민관 끝내기만 해도 원로원 의원이 무조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네. 게다가 이게 임기가 1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 매년 예비 정원이 생겨나는데. 그렇죠. 그만큼 죽어야지 아니, 결혼이 생겨야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자격이 생긴다라는 것 정도. 또 하나 이제 저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서술 하나가 224쪽에 나오는데 로마인의 유연성은 상인이었던 베네치아인조차도 무색할 정도였다 하면서 로마에서는 집정관을 지낸 사람도 재무관에 선출되면 재무관으로 일했다. 정계나 관계만이 아니라 군대에서도 상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하위직을 맡는 경우가 허다했고 이것을 불명예스럽다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꽤나 정말 말한 것처럼 유연한 사고를 가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정점이고 그 다음은 생각 안 하는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심지어 뭐 검찰 같은 데서는 검사 동기가 검찰총장 되면 그 동기들은 다 사표 쓰고 나오는 게 무슨 멋있는 일처럼 한 번 장관 하면 언제적 장관인데 10년, 20년 지나도 아직도 장관님이라고 불러주고 예. 아직도 총장님이라고 불러주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이라면 최고 정무직인 집정관을 했던 사람이 그보다 조금 아래급인 재무관을 얼마든지 이거 그런 거죠. 대통령 했던 사람이 어디 장관, 차관 뭐 이런 거를 하게 됐을 때 오케이 하고서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시키지도 않죠. 아, 그렇죠. 모욕적이고 뭐 네. 맞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이건 실용적인 사고인 거고 유연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레스 푸블리카에서 보여주듯이 어떤 공공정신을 되게 중요시하는 로마인의 사고를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관직이든 일을 한다라는 것. 이런 관념이 이 로마인들한테는 어떻게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나. 중요한 얘기인 것 같네요. 레스푸블리카는 결국 공동체를 생각하는 제도니까 공동체의 이익이 우선인. 사실 이건 공직을 맡는 사람들이라면 필요한 자세일 텐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내부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단결이 되니까 외부로 이제 더 뻗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초반부터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힘으로 누르면서 동맹 관계를 맺어왔던데 이제 그 이후에는 점점 더 그게 또 강해지죠. 아까 살짝 이야기했지만 당시 로마 초반부의 가장 큰 적은 북쪽에 있어서 에트루리아 쪽하고 남쪽의 그리스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쯤 되면 거의 이제 이 나라들은 다 세력권을 먹어버리고 하나로 이제 통합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로마 연합을 되게 재밌게 본 부분 중에 하나인데 동맹을 맺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라틴 동맹이라 해가지고 일단 주변 국가들하고 동맹을 맺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로마 연합이라고 이제 시오노 나나미가 부르는 건데 로마 연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로마를 경유하지 않고는 동맹국들 간에는 어떠한 조약이나 협정도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도시들이 외교나 그런 것들 자발적으로 할 수 없던 건 사실 속국으로 만든 거죠, 이거는. 예, 맞습니다. 외교권도 박탈돼 있고 전쟁할 수 있는 권리도 박탈돼 있고 한 거니까. 뭐 일본이 우리나라 이렇게 속국으로 만들 때 행했던 게 외교권 박탈하고 군사 관련된 박탈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패배자들을 그냥 패배자로 놔두고 수탈의 대상으로만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오노나미가 지적한 게. 그 사람들에게 유력자들한테는 다 시민권도 주고 원로원 의석까지도 주는 그런 조치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로마가 아까도 우리 살짝 얘기했지만 외부 인재 유입이 이제 활발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중심 도시가 여기 있으니까 이 동네에서 좀 똑똑하고 뭔가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 가서 한번 해봐야겠지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 핵심적인 요인이 시민권하고 원로원 의석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 시민권을 줬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이 아주 폐쇄적이었죠. 그렇죠. 아무한테도 안 줬어요. 네, 특히 뭐 그리스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겠지만 아테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했고. 정확하게는 아테네. 아테네는 오로지 아테네 남성에게는 성인 남성에게는 시민권을 줬고 다른 사람들에는 시민권을 주지 않았는데 로마는 이런데 인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 동맹들을 어떻게 하나를 엮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지 않았나. 처음에는 이제 독립적이었지만 점차 이렇게 그냥 로마에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도시 국가에서 영토 국가로 좀 변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로마인 이야기 1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 녹화 시간은 좀 1시간이 넘어갔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좀 두서없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조금 감이 잡히네요. 네, 그래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나아지기를 네.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던 로마 공화정 어떻게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첫 번째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좀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다음 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아직 안 하신 분 있으면 빨리 해주시고요.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